꺼져 아시아해. 난 진짜 의사를 원해. 사라 브렌트우드의 말은 진료실 공기를 칼처럼 가르며 퍼졌다. 김민호, 뉴욕 프레스비테리언 병원에서 최연소로 채용된 20세 의사는 가만히 서 있었다. 하버드 의대를 19세에 졸업한 그는 수십 년 경력의 의사들도 아직 배우는 고난이도 시술을 이미 수행한 인재였다. 하지만 출산을 앞둔 고위급 미국 여성 임원에게 그는 그저 미숙한 외국인일 뿐이었다. 그녀의 소중한 아기를 건드리려는 존재로 보였던 것이다. 사라는 몰랐다. 몇 주 후 50년 만의 폭풍이 병원을 고립시키고 진통의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외칠 때 그녀가 병원 복도에서 수차례 모욕했던 바로 그 의사만이 유일하게 그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줄은. 이제 양수가 터진 사라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다. 제발 도와줘요. 공포와 땀 그리고 눈물이 뒤섞인 목소리로 그녀가 속삭였다. 민호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지혜의 말씀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 아시아 남자가 나를 만지는 걸 원치 않아요. 미첼 박사는 어디 있죠? 사라 브렌트우드가 진료실 문에 서 있는 젊은 의사를 가리키며 분노에 찬 얼굴로 소리쳤다. 진짜 의사를 요구합니다. 민호 김 박사는 움직이지 않은 채 서 있었다. 목에 걸린 청진기만이 그의 통제된 호흡에 따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진료실에는 날카로운 침묵이 감돌았다. 간호사들은 불편한 시선을 교환했고 임신 8개월 차인 여성은 계속해서 폭발적인 말을 이어갔다. 최고의 치료를 받으려고 캘리포니아에서 뉴욕까지 왔는데 어떤 외국인 학생의 실험 대상이 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사라가 불룩한 배를 보호하듯 손을 얹으며 소리쳤다. 민호는 침을 삼켰다. 의대에서 보낸 뛰어난 시간 동안 키워온 전문적인 자세를 유지했다. 20살의 나이에 그는 뉴욕 장로교 병원에서 고용한 가장 어린 의사였다. 19세에 졸업한 신동으로 세계적인 산부인과 의사들을 감탄시켰다. 브렌트우드 씨, 김 박사님은 완전히 자격을 갖춘 의사이며 간호사가 개입하려 했다. 상관없어요. 그가 내 아이나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사라가 차트를 바닥에 던지며 말을 끊었다. 민호가 흩어진 서류를 줍기 위해 몸을 숙이는 동안 그는 다른 사람들이 놓친 초음파 영상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출산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미묘한 이상이었다. 그의 눈이 잠시 좁아졌지만 그는 그 정보를 자신만 알고 있었다. 지금은 돌아서서 진료실을 떠나는 그의 어깨는 무거웠다. 병원 복도에 들어서자 자기 조절의 가면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이곳에 온 지 6개월 만에 민호는 의학적 능력보다 그의 나이와 외모가 더 중요하게 평가받는 현실에 지쳐가고 있었다. 창문 옆 벤치에 앉아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다. 어머니는 항상 민호야, 네가 최고인 건 이미 알잖아. 그들의 편견은 그들의 약점일 뿐이야 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위로조차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의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심장외과의였던 김성호 박사는 아들에게 항상 인내심을 가져라. 내 지식이 그들의 두려움보다 크다고 가르쳤다.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진료 기록을 열었다. 사라 브렌트우드의 의료 기록에는 몇 가지 우려할 만한 징후가 있었다. 그녀의 혈압은 조금씩 상승하고 있었고 소변 검사에서는 단백뇨의 흔적이 보였다. 전자간증의 초기 징후일 수도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복도를 비추고 있었지만 민호는 오한을 느꼈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 상황이 위험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증오와 편견으로 가득 찬 환자, 그의 젊은 나이와 경험에 회의적인 시니어 의사들, 그리고 복잡한 의학적 상황이 완벽한 폭풍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하지만 민호는 항상 폭풍 속에서도 평온함을 찾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진료 기록을 다시 보관함에 넣고 다음 환자를 만나기 위해 일어섰다. 오늘은 그저 또 하나의 도전일 뿐 그의 여정에서 마주할 많은 도전 중 하나였다. 언젠가는 그들이 내 피부색이 아닌 내 능력을 볼 거야.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때까지 난 아버지처럼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야. 병원 복도를 걸으며 민호의 마음은 12년 전 서울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갔다. 8살의 민호는 두꺼운 해부학 책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 그 책은
아이의 작은 무릎 위에서 거대한 산처럼 놓여 있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민호의 눈은 페이지마다 빛나고 있었다. 민호야, 좀 놀아야지. 한지영 어머니가 부드럽게 제안하며 아들의 까칠한 머리를 정돈했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걱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하지만 엄마, 저는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생명을 구하고 싶어요. 민호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책에 삽화가 있는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넘기며 대답했다. 김성호 박사는 그의 이른 죽음 전까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심장 외과 의사 중 한 명이었다. 그의 유산은 그가 현대화를 도운 병원뿐만 아니라 주로 그의 인상적인 아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다. 이런 책 읽으면 머리 아프지 않니? 어머니가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 생각하면 아프지 않아요. 한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아들이 보지 못하게 재빨리 닦아냈다. 성호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지 이제 막 1년이 지났다. 심장마비였다. 그의 심장은 다른 사람들의 심장을 살리는 데는 천재였지만 자기 자신의 것은 지키지 못했다. 학교에서 민호는 공부하는 것을 축구하는 것보다 선호한다는 이유로 자주 놀림을 받았다. 책벌레, 로봇, 괴짜 이런 별명들은 외로운 만큼 그를 괴롭히지는 않았다. 그의 유일한 위안은 공부한 모든 페이지가 그를 아버지의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데려간다는 지식이었다. 어디 가니? 어머니가 민호가 저녁 식사 후 책을 들고 나가려는 것을 보고 물었다. 도서관이요. 민호가 대답했다. 선생님이 더 어려운 책이 있다고 하셨어요. 지영은 한숨을 쉬었다. 민호야, 너는 아직 어린애야. 친구들처럼 놀아도 돼. 민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올려다봤다. 그의 눈빛은 나이보다 훨씬 성숙했다. 엄마, 제가 아빠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누가 그걸 할까요? 아빠의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날 밤 지영은 아들이 잠든 후 조용히 울었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성호야, 우리 아들은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 그에게 어떻게 아이답게 살게 할 수 있을까? 15살에 민호는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7살에는 의대 과정의 절반을 마쳤고 기록을 깨뜨리며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모든 학문적 성취마다 새벽까지 공부하는 밤, 놓친 공휴일, 지식을 위해 희생된 청춘이 있었다.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 없어. 어머니는 항상 말했다.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저는 되어가고 있어요. 그는 나이를 넘어선 지혜로 대답했다. 19살이 되자 민호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특별한 제안을 받았다. 미국에서 의학 공부를 마치고 바로 전문 레지던트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병원에서 일하며 아버지의 꿈을 실현할 기회였다.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그의 짐을 싸는 것을 도왔다. 미국,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멀구나. 엄마, 괜찮을 거예요. 민호가 약속했다. 아빠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의학에는 국경이 없다고. 그 밤 서울의 아파트에서 한 소년의 꿈은 대양을 건너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가 앞으로 마주할 도전들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인천국제공항의 출국장은 눈물과 포옹으로 가득했다. 민호는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꼭 안았다. 그녀의 작은 어깨가 그의 품에서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엄마,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민호가 약속했다. 한지영은 강한 척하려 했지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민호야, 너무 무리하지 마. 거기서 너를 낮추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네 가치를 잊지 마.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의 오래된 가방을 꽉 쥐고 그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갔다. 뉴욕의 첫날은 문화적 충격이었다. 도시는 인간 개미집 같았고 시끄럽고 정신없었다. 1월의 매서운 추위는 한국 코트를 통과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민호는 콧등을 문지르며 따뜻한 서울의 아파트가 그리웠다. 대학 기숙사에서 그의 룸메이트 데이비드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넌 정말 몇 살이야? 19이요. 민호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세상에, 넌 비디오 게임이나 하고 있어야지. 사람 해부하고 있으면 안 되는 나이잖아. 데이비드가 웃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유머가 없었다. 첫 몇 주는 잔인했다. 유창한 영어에도 불구하고 한국 악센트는 그가 긴장할 때 더 두드러졌다. 교수들은 그의 능력을 의심했고 환자들은 그렇게 젊은 의사에게 진찰받기를 거부했으며 동료들은 거리를 두었다. 질투와 불신의 혼합물이었다. 어느 날 밤 비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를 들으며
민호는 서울을 떠난 결정이 옳았는지 의심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에 주저했다. 그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병원 라운드 중에 한 노인 환자와 마주쳤다. 85세의 윌리엄 피터스는 중증 심장 질환으로 입원해 있었다. 아시아에서 왔나? 피터슨이 물었다. 민호는 긴장했다. 또 다른 인종차별적 발언을 예상했다. 네, 한국에서요. 노인의 눈이 갑자기 밝아졌다. 한국, 내가 젊었을 때 거기 있었어. 한국 전쟁 때 해병대였지. 너희 나라 사람들은 대단해, 정말로. 그런 고난에서도 이렇게 회복했으니. 민호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내 친구 중 최고 중 한 명이 한국인이었어. 김일병. 아, 이름이 뭐였더라. 그 친구가 내 목숨을 구했어, 알아? 그날 처음으로 민호는 미국에서 진정한 연결을 느꼈다. 피터슨 씨의 심장은 약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친절함은 민호에게 힘을 주었다. 그러나 이런 순간들은 드물었다. 대부분의 날들은 끊임없는 증명의 연속이었다. 밤에는 가장 복잡한 사례를 공부하고 낮에는 조용히 가장 진보된 절차를 관찰했다. 조금씩 그의 뛰어난 기술은 여건이나 나이보다 더 크게 말하기 시작했다. 한 달 후 민호는 뇌졸중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 다른 레지던트들이 망설이는 동안 그는 신속하게 행동했다. 병원 복도에서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그는 실수를 했을까봐 두려웠다. 대단했어요, 김 박사님. 수석신경외과 의사가 말했다. 당신의 판단력이 그 환자의 생명을 구했어요. 민호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이곳에 속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느낌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저녁 식당에서 그는 동료 레지던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 그 한국인은 로봇 같아. 한 목소리가 말했다. 감정이 없어. 그냥 성적과 실적에만 집착하는 것 같아. 신기하긴 해. 다른 목소리가 동의했다. 하지만 무섭기도 해. 내 말은 그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없잖아. 그게 정상이야? 민호는 조용히 식판을 들고 돌아섰다. 그들은 그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소속감을 갈망하는지 몰랐다. 그들은 그가 매일 밤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해냈어요, 아빠. 라고 속삭이는 것을 몰랐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도전이 의학적 지식이 아니라 인간적 연결임을 깨달았다. 민호의 일상은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있었다. 6개월이 지나자 그는 병원의 복잡한 구조와 암묵적인 계층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라 브렌트우드와의 첫 만남은 그가 쌓아온 모든 자신감을 무너뜨렸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다. 민호는 미첼 박사가 독감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환자들을 맡게 되었다. 차트를 훑어보던 민호의 눈이 커졌다. 사라 브렌트우드, 42세, 고위험 임신, 8개월 차.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기술회사 CFO였다. 진료실 문을 두드리자마자 그는 차가운 공기를 느꼈다. 당신이 누구죠? 검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여성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김민호 박사입니다. 오늘 미첼 박사님을 대신해 진료를 맡게 되었습니다. 사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당신은 운전할 나이도 안 돼 보이는데 의사라고요? 믿을 수 없네요.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브렌트우드 씨, 저는 완전히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 콜롬비아 의대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고 내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에요. 사라가 그의 말을 잘랐다. 미첼 박사는 언제 돌아오나요? 아마 며칠 후에요. 하지만 그동안 제가 그럼 며칠 후에 다시 오겠어요. 사라가 일어서며 말했다. 내 아이의 건강을 어떤 연습생에게 맡길 생각은 없어요. 민호는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런 반응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아팠다. 특히 그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아무도 모를 때. 브렌트우드 씨, 그는 마지막으로 시도했다. 오늘 검사 결과가 나왔고 제가 검토해 봤는데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최소한 그것만이라도 논의할 수 있을까요? 사라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눈에서 약간의 불안이 스쳤다. 5분만요. 민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좋아요. 사라가 마지못해 동의했다. 하지만 빨리요. 민호는 신중하게 검사 결과를 설명했다. 그녀의 혈압이 약간 상승했고 단백뇨 검사에서 미미한 이상이 발견되었다. 잠재적인 전자간증의 초기 징후였다. 이게 무슨 뜻이죠? 사라가 물었다. 지금 당장은 심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혈압을 더 자주 체크하고 소금 섭취를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사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민호의 설명이
정확하고 명료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다. 미첼 박사가 돌아오면 이것에 대해 상담할게요. 그녀가 냉담하게 말했다. 그날 이후 사라는 민호를 더욱 피했다. 미첼 박사가 돌아온 후에도 그녀는 민호가 근처에 있을 때마다 불편함을 표시했다. 한 번은 민호가 복도에서 그녀의 진료 기록을 검토하는 것을 보고 병원 관리자에게 공식 항의까지 했다. 그녀는 모든 의사에게 이렇게 대하나요? 아니면 아시아인에게만 그러나요? 민호가 다이애나 간호사에게 물었다. 다이애나는 주저했다. 그녀의 남편 로버트가 금융계에서 일해요. 작년에 중요한 승진을 한국인 임원에게 빼앗겼대요. 그 이후로 글쎄요, 이해하시죠? 민호는 완벽하게 이해했다. 자신과 전혀 관련 없는 편견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그날 밤 사라의 의료 기록을 검토하면서 민호는 최근 검사에서 일관성 없는 결과를 발견했다. 그것은 잠재적인 합병증을 암시했다. 그는 미첼 박사에게 알리려 했지만 빠르게 무시당했다. 그녀는 내 환자입니다. 김 박사. 당신의 의견이 필요하면 요청하겠습니다. 나이든 의사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젊은 천재에 대한 자신만의 조바심이 묻어 있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자리 잡았다. 이것은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다. 한 환자의 안전이 위태로웠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갈등하고 있었다. 병원 내 긴장감은 날이 갈수록 고조되었다. 민호가 다른 레지던트들 사이에서 명성을 쌓아가는 것에 짜증이 난 미첼 박사는 그에게 가장 흥미롭지 않은 사례들을 배정하기 시작했다. 외과 수술 참관 기회는 사라졌고 응급실 당직만 늘어났다. 그는 당신을 견제하려는 거예요. 엘레나 바스케즈 박사가 커피를 마시며 속삭였다. 그녀는 민호를 존중하는 몇 안 되는 의사 중 하나였다. 당신이 그를 위협해요. 저는 그저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민호가 한숨을 쉬었다. 때로는 너무 잘하는 것도 죄가 되죠. 엘레나가 씁쓸하게 웃었다. 간호사들은 비밀리에 복잡한 상황에서 젊은 한국인 의사의 의견을 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민호의 진단이 항상 정확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의 지식에 감탄했다. 김 박사님, 이 결과 좀 봐주시겠어요? 물론 비공식적으로요. 다이애나 간호사가 속삭이며 검사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그 주의 세 번째 비슷한 요청이었다. 집에서 민호는 자신의 의심과 싸우고 있었다. 서울에 있는 어머니와의 통화는 점점 드물어졌다. 어떻게 미국의 꿈이 고립과 편견의 악몽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그녀에게 말할 수 있을까? 그의 작은 아파트는 병원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였다. 창문 밖으로 맨해튼의 불빛이 빛났지만 그것은 서울의 따뜻한 아파트만큼 위안이 되지 않았다. 민호는 아버지의 오래된 의대 교과서를 펼쳤다. 한글로 빼곡히 적힌 메모들이 여백을 채우고 있었다. 환자를 볼 때는 항상 그들의 눈을 바라보라. 그곳에 진실이 있다. 성호의 필체는 민호에게 위안을 주었다. 특히 힘든 아침, 그는 병원 복도에서 사라를 만났다. 그녀는 혼자였고 숨을 헐떡이며 벽에 기대어 있었다. 브렌트우드 씨, 괜찮으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물었다. 저한테서 떨어져요. 그녀가 내뱉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고통을 드러내고 있었다. 미첼 박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적어도 기다리는 동안 앉으실 수 있게 도와드릴까요? 민호가 제안했다. 잠시 취약함이 사라의 눈에서 적대감을 대신했다. 그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를 도우면서 민호는 그녀의 발목의 비정상적인 부종과 피부에 약간 노란 색조를 알아차렸다. 얼마나 오래 통증을 느끼셨어요? 그가 전문적으로 물었다.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에요. 그녀가 대답했지만 곧 한숨을 쉬었다. 어젯밤부터요. 미첼 박사는 정상이라고 했어요. 민호는 자신의 우려를 혼자 간직했지만 그날 오후 미첼 박사에게 자세한 이메일을 보냈다. 그가 관찰한 우려스러운 증상들을 나열했다. 이메일은 무시되었다. 그날 밤 미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민호는 울었다. 슬픔이 아니라 환자에 대한 진정한 관심보다 위신을 중시하는 시스템 앞에서 무력한 좌절감 때문이었다. 눈물을 닦으며 그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계속해서 사라의 상태를 비공식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다음 날 민호는 다이애나에게 조용히 물었다. 브렌트우드 씨의 최근 검사 결과를 볼 수 있을까요? 다이애나는 주변을 살폈다.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녀의 담당 의사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그냥 직감이에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이애나는 잠시 고민하더니 컴퓨터 화면을 그에게 돌렸다. 5분 드릴게요. 민호의 눈이 커졌다. 혈압은 계속 상승하고 있었고 단백뇨 수치도 높아졌다. 명백한 전자간증이었다. 조치가 필요했다. 미첼 박사가 이걸 못 본 거예요? 그가 충격에 물었다. 다이애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는 요즘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글쎄요. 그는 브렌트우드 씨가 VIP라서 모든 것이 완벽하길 원해요. 민호는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했다. 그는 개입해야 할까? 그럴 경우 그의 경력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사라와 그녀의 아기는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날 밤 그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물었다. 아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진 속 아버지의 눈에서 민호는 답을 찾았다. 김성호가 항상 말했던 것처럼 의학에는 정치가 없다. 오직 환자만 있을 뿐이다. 이대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민호가 의료팀 회의에서 주장했다. 36시간 연속 근무로 지친 상태였고 피로감이 그의 한국 억양을 더 두드러지게 만들었다. 전자간증이 명백히 진행 중입니다. 미첼 박사는 억누를 수 없는 짜증을 담아 그를 노려보았다. 김 박사, 당신의 열정은 이해하지만 브렌트우드 씨는 수개월 동안 내 관리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그녀의 케이스를 잘 알고 있죠. 하지만 활력 징후가 고령 초산부에게 전형적인 것들입니다. 염려할 만한 것 없습니다. 미첼이 폴더를 닫으며 말을 끊었다. 솔직히 말해서 이 환자에 대한 당신의 집착은 부적절해 보이기 시작하는군요. 그 말은 민호에게 따귀처럼 느껴졌다. 회의실이 조용해졌고 그는 다른 의사들의 시선을 느꼈다. 일부는 당혹스러워했고 다른 일부는 그의 공개적 굴욕에 만족했다. 회의가 끝난 후 엘레나 바스케즈 박사가 다가왔다. 자책하지 마세요. 미첼은 당신을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이건 내 관한 게 아닙니다. 민호가 좌절감을 표현했다. 환자와 아기의 안전에 관한 겁니다. 엘레나는 한숨을 쉬었다. 미첼은 여기서 건드릴 수 없는 존재예요. 병원에 수백만 달러의 기부금을 가져왔죠. 게다가 그녀는 망설였다. 게다가 제가 너무 어리고 너무 외국인이고 너무 아시아인이라는 거죠. 민호가 쓰게 덧붙였다. 엘레나는 부인하지 않았다.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민호는 손에 든 차트를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하셨을 일을 할 겁니다. 모든 것을 문서화하고 준비하는 거죠. 그날 밤 작은 아파트에서 민호는 상화적 응급 상황에 대한 모든 프로토콜을 검토했다. 무언가가 그에게 곧 그 지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피곤한 눈으로 병원에 도착했다. 로비에서 그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하고 놀랐다. 로버트 브렌트우드였다. 김 박사, 사라의 남편이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잠시 대화할 수 있을까요? 두 남자는 카페테리아로 걸어갔다. 로버트는 커피를 마시지 않고 컵을 돌리기만 했다. 제 아내가 당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로버트가 마침내 말했다. 좋은 방식은 아니었죠. 민호는 침묵을 지켰다. 사라는 편협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소에는요. 하지만 이 임신은 그녀를 변화시켰어요. 8년 동안의 불임 치료 후에야 성공했거든요. 그녀는 모든 것이 완벽하길 원해요. 이해야 합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로버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미첼 박사가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말했지만 정말 그런가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민호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고민했다. 함정일까? 아니면 진정한 걱정의 표현일까? 브렌트우드 씨, 저는 직업 윤리에 따라 다른 의사의 진단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멈추었다. 제가 당신 부인의 주치의라면 추가 검사를 요청했을 겁니다. 로버트의 얼굴이 긴장되었다. 어떤 종류의 검사죠? 24시간 혈압 모니터링, 더 자세한 신장 기능 검사, 태아 스트레스 평가. 민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것들이 왜 필요한지 물어봐도 될까요?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당신 부인의 증상 중 일부가 전자간증이라는 상태와 일치합니다.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로버트는 얼굴을 손으로 문질렀다. 미첼은 그것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훌륭한 의사입니다. 민호가 외교적으로 말했다. 그리고 제가 지나치게 조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가 너무 자만한 것일 수도 있고요. 로버트가 날카롭게 말했다. 그는 민호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제 아내가
한국인들에 대해 가진 편견 때문에 당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사과하고 싶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에요. 로버트가 갑자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아내와 아이를 보호해 주세요. 부탁입니다. 이 예상치 못한 간청에 민호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로버트와의 대화는 민호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 그는 사라의 적대감이 단순한 무지나 인종차별이 아니라 깊은 불안과 보호 본능의 복잡한 혼합물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그녀의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맥락을 제공했다. 그날 오후 민호는 사라의 다음 검진에 관한 문서를 준비하고 있었다. 미첼 박사는 그의 존재를 거부할 수 없었다. 인턴이 참관하는 것은 교육병원의 표준 관행이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민호는 사라의 눈에서 번쩍이는 인식을 보았다. 그녀는 분명히 남편과 대화했음을 암시하는 불편한 눈길을 피했다. 브렌트우드 씨, 오늘은 어떠세요? 미첼 박사가 물었다. 민호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며. 두통이 심해졌어요. 사라가 대답했다. 그리고 손과 발이 많이 부었어요. 미첼은 그녀의 혈압을 확인했다. 약간 높네요. 하지만 큰 걱정거리는 아닙니다. 민호는 신음을 억누르려 애썼다. 145/95의 혈압은 임산부에게 단순히 약간 높은 수준이 아니었다. 그것은 위험 신호였다. 어떤 약을 처방해 주실 건가요? 사라가 물었다. 글쎄요, 지금 단계에서는 약물 개입이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지 소금 섭취를 줄이고 더 많이 쉬세요. 미첼이 차트에 휘갈겼으며 대답했다. 민호는 전통적인 한국식 존중을 담아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미첼 박사님 혹시 24시간 혈압 모니터링을 고려해 보셨나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간헐적 측정보다 더 정확한 진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미첼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불필요합니다, 김 박사. 이 사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사라가 끼어들었다. 그게 뭐죠? 그 모니터링이요. 민호가 설명하기 전에 미첼이 빠르게 대답했다. 그냥 불편한 장치일 뿐입니다. 하루 종일 착용해야 하고 불필요한 걱정만 증가시킬 뿐이죠. 하지만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한다면 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사라가 고집했다. 미첼은 입술을 꽉 다물었다. 원하신다면 주문할 수 있지만 제 의학적 의견으로는 불필요합니다. 진료가 끝나고 민호가 나가려 할 때 사라가 그를 불렀다. 김 박사님. 민호는 놀라서 돌아봤다. 이것은 그녀가 직접 그에게 말을 건 첫 번째 순간이었다. 네, 브렌트우드 씨. 로버트가 당신과 이야기했다고 들었어요. 그녀가 불편하게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랬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당신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사과하고 싶어요. 민호는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충격을 받았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브렌트우드 씨. 아니, 필요해요.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이 아기를 갖기 위해 8년을 기다렸어요. 8번의 유산을 겪었어요. 그리고 지금 너무 무서워요. 민호는 갑자기 그녀가 왜 그렇게 적대적이었는지 완전히 이해했다. 그녀에게 그는 위협이 아니라 불확실성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불확실성은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다. 두려움을 이해합니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제가 확신하는 한 가지는 우리 모두 당신과 아기를 위한 최선의 결과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라는 티슈로 눈물을 닦았다. 미첼 박사는 내가 괜찮다고 계속 말해요.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민호는 조심스럽게 다음 말을 선택했다. 저는 당신의 상태가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저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마워요. 사라가 속삭였다. 솔직함에 감사해요. 민호가 나가려 할 때 그녀가 다시 말했다. 김 박사님, 이것이 내 행동을 변명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알아주셨으면 해요. 나는 당신을 미워한 게 아니에요. 그저 내 두려움의 대상이 필요했을 뿐이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브렌트우드 씨. 정말로요. 진료실을 나오면서 민호는 마침내 사라의 그림자를 보았다. 겹겹이 쌓인 두려움, 상실, 그리고 보호하려는 필사적인 욕망의 그림자를.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그녀의 방어벽 너머에 인간성의 깊은 연결을 느꼈다. 민호의 주말 당직은 사라의 임신 38주와 일치했다. 미첼 박사는 보스턴에서 열리는 의학학회에 참석 중이었고 사라가 진통을 시작할 경우를 대비해
다른 선임 산부인과 의사인 콜린스 박사를 특별히 지정해 두었다. 박사님, 점심시간에 엘레나의 목소리가 그를 방해했다. 미묘한 상황이 생겼어요. 콜린스 박사가 웨스트체스터에서 응급 출산 때문에 호출됐어요. 심각한 합병증이 있어 아마 밤새 거기 있을 거예요. 민호는 앞으로 올 말을 예상하며 위장에 매듭이 지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미첼 박사는 보스턴에 있고요. 그가 말을 완성했다. 맞아요. 그리고 누가 진통이 시작됐다고 전화했는지 맞춰보세요. 그들 사이의 침묵은 함축된 의미로 무거웠다. 사라가 진통에 들어간다면 민호가 유일하게 이용 가능한 산부인과 의사가 될 것이다. 이미 관리부에 알렸어요. 엘레나가 계속했다. 그들은 다른 전문의를 찾으려고 노력 중이지만 보스턴에서 의학 컨벤션이 열리고 있어서 민호는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몇 주 동안 관찰한 징후들은 합병증 위험이 높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준비가 필요해요. 그들이 응급 프로토콜을 검토하는 동안 민호는 예상치 못한 메시지를 받았다. 한국에 있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사진이 있는 가족 재단의 사진을 보냈다. 오늘은 아버지의 기일이란다, 민호야. 아버지가 너를 지켜보고 계셔. 그 우연의 일치에 민호는 떨렸다. 10년 전 그의 아버지는 다른 의사들이 포기한 환자를 구하려다 사망했다. 아무도 치료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외국인이었다. 그 오후 뉴욕의 하늘이 폭풍 구름으로 어두워지는 동안 민호는 운명의 무게가 자신의 어깨에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지금은 단지 그의 경력만 위태로운 것이 아니라 그를 경멸했던 여성과 그녀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생명이 걸려 있었다. 준비됐어요. 그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정신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응급 절차를 검토하며 아빠, 힘을 주세요. 이브닝 라운드 동안 다이애나 간호사가 그에게 속삭였다. 사라의 최신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단백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민호는 차트를 검토하고 깊이 걱정했다. 미첼 박사에게 연락했나요? 시도해봤지만 학회 중이라 전화를 받지 않아요. 콜린스 박사는요? 아직 수술 중이에요.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풀었다. 어떤 조치라도 취해야 해요. 사라에게 병원에 오라고 말해주세요. 지금 상태를 평가해야 합니다. 사라와 로버트가 30분 후 도착했다. 로버트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했고 사라는 평소보다 훨씬 창백했다. 김 박사님, 로버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인사했다. 여기 계셔서 다행이에요. 사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전의 적대감은 공포의 자리를 내주었다. 민호는 천천히 사라에게 다가갔다. 브렌트우드 씨 귀하의 검사 결과가 우려됩니다. 전자간증이 심각한 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입원하셔야 합니다. 아직 진통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사라가 항의했다. 기다릴 수 없어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귀하의 혈압이 너무 높고 태아의 건강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라는 남편을 바라보았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 박사님을 믿어요, 사라. 그는 처음부터 옳았어. 간호사들이 사라를 병실로 안내하는 동안 로버트가 민호를 한쪽으로 데려갔다.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민호는 진실을 말하기로 결정했다. 매우 심각합니다. 전자간증은 치명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조치를 취한다면 사라와 아기 모두 괜찮을 겁니다. 당신이 출산을 담당하게 되나요? 만약 콜린스 박사가 시간 내에 돌아오지 못한다면 네. 로버트는 긴장된 웃음을 지었다. 우주의 아이러니라고 해야 할까요? 사라가 가장 피하고 싶어 했던 의사가 그녀의 아이를 받게 되다니. 민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간호실에서 민호는 방금 들어온 혈액 검사 결과를 검토했다. 상황은 그가 두려워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다. 사라의 간 효소 수치가 위험하게 높았고 혈소판 수는 떨어지고 있었다. 벨피 증후군의 징후였다. 전자간증의 가장 위험한 합병증 중 하나. 창밖으로 첫 번개가 하늘을 가로질렀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빠, 저를 인도해 주세요. 민호가 속삭였다. 사라의 방으로 돌아가기 전에. 오늘 밤 당신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폭풍이 예상치 못한 맹렬함으로 뉴욕을 강타했다. 바람이 병원 창문을 채찍질했고 비는 짙은 장막처럼 쏟아져 가시성을 거의 제로로 만들었다. 마치 자연이 장로교 병원을 도시의 나머지 부분에서 고립시키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 같았다. 전화가 정확히 24시 17분에 울렸다. 김 박사님, 로버트 브렌트우드입니다. 사라의 양수가 터졌어요.
금융 임원의 목소리는 통제된 상태였지만 민호는 그 아래 깔린 공포를 감지했다. 우리는 병원으로 가는 중이에요. 미첼 박사와 이미 통화했는데 그는 폭풍 때문에 보스턴에 발이 묶였어요. 콜린스 박사는 웨스트체스터에서 다른 복잡한 출산 중입니다. 민호가 이미 산부인과 병동으로 달려가며 알렸다. 브렌트우드 씨, 제가 완전히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녀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로버트가 말을 끊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공공연히 불안했다. 그녀는 콜린스 박사를 기다리겠다고 말해요. 민호는 복도에서 멈춰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브렌트우드 씨, 당신 아내가 지난 몇 주 동안 보인 증상을 고려하면 기다리는 것은 안전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녀를 설득해 주셔야 합니다. 전화 너머로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버트가 마침내 대답했다. 20분 안에 도착합니다. 민호는 전화를 끊고 즉시 모든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엘레나와 가장 경험 많은 간호사 2명을 호출했고 사라의 의료 기록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검토했으며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직접 확인했다. 병원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만이 그의 급한 발소리와 어우러졌다. 그는 맥박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출산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가 여기 미국에서 직면한 모든 것의 시험이었다. 브렌트우드 부부가 도착했을 때 상황은 민호가 두려워했던 그대로였다. 사라는 창백했고 혈압이 높다는 명확한 징후를 보였으며 그녀의 진통은 초기 단계로서는 위험할 정도로 강렬했다. 그를 원치 않아요. 사라가 민호를 보자 고통에도 불구하고 소리쳤다. 로버트, 당신이 약속했잖아요. 콜린스 박사는 어디 있어요? 비에 흠뻑 젖고 눈에 띄게 동요한 로버트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사라,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김 박사가 지금 우리의 최선의 선택이에요. 안 돼요. 그 한국인 소년이 나나 내 아기를 만지게 하지 않을 거예요. 사라가 소리쳤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민호는 차분히 다가갔지만 존중하는 거리를 유지했다. 브렌트우드 씨, 저에 대한 당신의 감정을 완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 저는 한국인도 미국인도 어떤 국적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의사일 뿐이고 당신과 아기는 즉각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강한 진통이 사라를 고통으로 비명지르게 했다. 모니터가 태아 스트레스를 나타내며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사라! 로버트가 놀라서 외쳤다. 민호는 그를 반복적으로 모욕했던 여성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브렌트우드 씨, 당신과 아기가 무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제가 도울 수 있도록 허락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요. 사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한 가지 더, 인정의 혼합물이 그녀의 얼굴을 가로질렀다. 그래요. 그녀가 마침내 속삭였다. 우리를 구해주세요. 민호는 즉시 행동에 들어갔다. 혈압 180파펠체, 지금 황산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엘레나, 수술실을 준비해 주세요. 응급 제왕절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폭풍이 창문을 때리는 동안 사라의 진통은 심해졌다. 민호는 통증 관리, 혈압 모니터링, 태아 건강 평가 사이를 능숙하게 오갔다. 그의 한국식 교육과 미국식 훈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사라. 로버트가 아내의 손을 잡고 격려했다. 김 박사를 믿어요. 그는 처음부터 옳았어요. 민호는 혼란 속에서 평온함을 유지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생각했다. 아빠, 이건 그저 또 다른 폭풍일 뿐이에요. 당신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저는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사라가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을 때 민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브렌트우드 씨, 당신은 강합니다. 당신의 아기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권위가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모든 사람의 승인을 구하는 젊은 의사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재능과 훈련을 완전히 받아들인 의사의 목소리였다. 민호의 안내 아래 사라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을 시작했다.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민호가 주장했다. 그의 어조는 차분하지만 단호했다. 모니터는 계속해서 경고음을 울리며 아기가 위험한 상태임을 나타내고 있었다. 사라는 땀에 흠뻑 젖고 고통으로 몸을 뒤틀며 절망적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로버트는 그녀의 손을 꽉 쥐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아기를 구해주세요. 사라가 마침내 중얼거렸다. 눈물이 그녀의 얼굴에 흐르는 땀과 섞였다. 제발요. 민호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혈압 180 펩칩, 지금 황산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엘레나 수술실 준비하세요. 응급 제왕 절개가 필요할 수 있어요. 사라 주변의 의료팀은 완벽하게 안무된 듯 움직였다. 민호는 완전히 집중하여 명확한 지시를 내렸고 그것은 즉시 실행되었다. 아기의 심장 박동이 떨어지고 있어요. 간호사가 경고했다. 결정하기 전에 마지막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민호가 대답하며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으로 사라를 검사했다. 자궁 확장이 진행 중이지만 아기가 후방 위치에 있어요. 질식 분만을 시도해 보겠습니다만 제 신호에 따라 제왕절개로 전환할 준비를 하세요. 다음 2시간 동안 민호는 사라를 의료팀 대부분이 목격한 가장 어려운 출산 과정을 통해 안내했다. 그가 몇 주 전에 진단했던 전자간증은 이제 진행된 단계에 있었고 이는 절차의 모든 측면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저와 함께 숨을 쉬세요, 브렌트우드 씨. 상황이 가장 위급해 보일 때도 차분하게 지시했다.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도와줘야 합니다. 특히 긴장된 순간 아기의 심장 박동이 위험하게 떨어졌을 때 민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미국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일반적인 기술을 적용했다. 뭘 하시는 거죠? 엘레나가 놀라서 물었다. 이 선우 박사가 서울에서 개발한 위치 재조정 기술입니다. 서양의 대안보다 덜 침습적입니다. 그가 빠르게 설명했다. 그의 손은 자신감 있게 움직였다. 기적적으로 아기의 심장 박동이 안정되었다. 사라는 지쳤지만 결연했고 이제 이전의 편견은 잊은 채 민호의 모든 지시를 따랐다. 한 번만 더 힘을 주세요, 브렌트우드 씨. 아기의 머리가 보여요. 마지막 한 번만 더 밀어내세요. 마지막 노력의 외침과 함께 사라는 출산했다. 건강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고 집단적인 안도의 한숨을 자아냈다. 아들입니다. 민호가 발표하며 갓 태어난 아기를 사라의 가슴에 올려놓았다. 강하고 건강한 사내 아이입니다. 간호사들이 아기를 돌보는 동안 민호는 전자간증으로 인해 여전히 위태로운 사라의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신속히 계속 작업했다. 로버트가 아기가 깨끗이 닦이고 담요에 쌓여 있을 때 처음으로 아기의 특이한 점을 알아차렸다. 그의 눈, 그가 중얼거렸다.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몸을 기울이며 민호는 신생에게 목을 돌려 살폈다. 아기의 얼굴은 부은 상태였지만 그의 작은 눈은 분명히 동양적인 쌍꺼풀이 없었다. 민호는 의아해했지만 그것을 자신의 일로 생각하지 않았다. 아기들은 때때로 동양인처럼 보일 수 있었고 특히 방금 태어났을 때는 더욱 그랬다. 그의 특징이 로버트가 다시 속삭였다. 이번에는 좀 더 놀란 표정으로. 간호사 중 한 명이 부주의하게 말을 내뱉었다. 아시아인처럼 보이네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호는 전문가적인 표정을 유지했지만 그의 심장이 빨라졌다. 그 말의 함축된 의미는 방 안의 어느 누구에게도 간과되지 않았다. 로버트가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사라? 사라는 외상적인 출산으로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팔에 안긴 아기를 어리둥절하게 바라보았다. 작은 아이의 얼굴은 분명히 아시아적인 특징을 보였다. 아몬드형 눈, 낮은 콧등, 그리고 출생으로 인해 분홍빛을 띠고 있지만 부모와는 다른 색조를 암시하는 피부톤. 나 이해할 수 없어요. 사라가 탈진과 충격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더듬었다. 방 안의 분위기가 극적으로 바뀌었다. 로버트는 침대에서 물러서며 그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한국인에 대한 이 모든 적대감, 그건 죄책감 때문이었나? 아니면 위장이었나? 로버트, 아니에요. 사라가 항의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브렌트우드 씨 아내분이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민호가 단호하게 끼어들었다. 혈압이 아직 위험할 정도로 높습니다. 로버트는 의사를 무시하고 다시 침대 쪽으로 다가왔다. 그는 누구야, 사라? 내 회사의 그 한국인 임원,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너희가 함께 웃고 있었잖아. 방 안의 침묵은 만질 수 있을 정도였다. 로버트 브렌트우드는 갓 태어난 아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그의 얼굴은 혼란과 의심이 점점 커지는 마스크였다. 그의 눈, 그의 이목구비가, 그가 중얼거렸다. 천천히 돌아서서 지친 아내를 마주 보았다. 사라, 그는 마치 아시아인 같아요.
간호사 중 한 명이 부주의하게 말을 완성했다가 즉시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입을 가렸다. 민호는 여전히 사라를 안정시키는 일에 집중하며 전문가적인 표정을 유지했지만 그의 심장은 빨라졌다. 그 말의 함축된 의미는 방 안의 누구에게도 간과되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사라? 로버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조용했다. 사라는 팔에 안긴 아기를 혼란스럽게 바라보았다. 로버트, 내가 뭘 어떻게 알겠어요? 나도 당신만큼이나 놀랐어요.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이 전기처럼 방 안을 가로질렀다. 민호는 불편하게 목을 가다듬었다. 잠시만요. 사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의학적으로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우리 둘 다 백인인데 방문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모든 것이 가능해요. 당신이 전체 역사를 모른다면. 모두가 돌아보았다. 비에 흠뻑 젖고 지팡이에 기대어 있는 노부인이 문간에 서 있었다. 시애틀에서 손자의 탄생을 지켜보기 위해 날아온 사라의 어머니 마가렛 윌슨이었다. 엄마? 사라가 혼란스럽게 중얼거렸다. 마가렛은 침대로 다가가 새끼줄이 아직 자르지 않은 채로 연결된 아기를 응시했다. 그녀는 주름진 손을 뻗어가 태어난 아이의 얼굴을 부드럽게 만졌다. 그는 내 아버지를 닮았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뭐라고요? 로버트와 사라가 동시에 말했다. 노부인은 깊게 한숨을 쉬었다. 우리 가족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것이 있어, 사라. 내 아버지가 비밀로 지켜달라고 부탁한 것. 그녀는 민호를 바라본 후 다시 아기를 보았다. 내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는 반은 한국인이었어. 그 계시는 방 안에 폭탄처럼 떨어졌다. 사라는 어머니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한국 전쟁 동안 내 할머니, 미국인 간호사는 한국인 의사와 사랑에 빠졌어. 그들은 비밀리에 결혼했지만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너무 많은 편견에 직면해서 그들의 출신을 숨기기로 결정했어. 내 아버지는 차별을 두려워하며 한국인 유산을 부정하며 자랐어. 마가렛은 슬프게 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 비밀, 그 수치를 대대로 이어갔어. 아마도 네가 한국인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증오를 가진 것도 사라, 우리가 세대에 걸쳐 짊어진 이 비밀의 무게 때문일 거야. 민호는 사라를 안정시키는 일을 마치고 가족에게 사생활을 주기 위해 조용히 물러났지만 로버트가 손짓으로 그를 멈추게 했다. 박사님, 김 박사님,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유전적으로? 민호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유전적 특성은 여러 세대 동안 열성으로 남아있다가 예상치 못하게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조 획이라고 불리는 잘 기록된 현상입니다. 로버트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왜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왜 이런 비밀을 지켰나요? 마가렛은 지팡이에 더 무겁게 기대며 말했다. 당신은 젊은이라 모를 거예요, 로버트. 그 시절의 혼혈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내 아버지는 정체성을 숨기는 것이 우리 가족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라는 이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녀의 팔에 안긴 아기는 놀랍게도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아시아 음식에 끌렸던 이유가, 그래서 내가 청소년 시절에 한국 드라마에 집착했던 이유가 내 옷의 DNA가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마가렛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가 부정하려고 할수록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표면화돼. 민호는 이 가족의 비밀이 폭로되는 것을 지켜보며 엄청난 경외감을 느꼈다. 그는 이 순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았지만 의학적으로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죄송합니다만 그가 공손하게 끼어들었다. 사라 씨의 혈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두가 잠시 침묵했다. 그런 다음 사라가 작게 웃었다. 눈물 가득한 웃음이었다. 김 박사님,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따뜻함이 있었다.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내가 가장 혐오했던 사람이 내 혈통의 일부를 공유하고 있다니. 민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이 균형을 찾는 것 같습니다. 로버트는 쓰라린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내가 한국인 때문에 승진을 놓쳤다고 불평했는데 이제 내 아들은 한국인이네. 18 한국인이죠. 마가렛이 정정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더 특별하게 만들 뿐이에요. 민호는 사라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며 질문했다. 아이 이름은 정하셨나요? 사라와 로버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다니엘을 첫 이름으로 결정했지만 중간 이름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이제 사라가 머뭇거렸다. 그녀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떠올리려고 노력하며 마가렛이 제안했다. 그의 한국 이름은 이진호였어.
다니엘, 이 브렌트우드, 로버트가 말을 맛보듯 시험해 보았다. 생각보다 좋은데. 사라는 민호를 바라보았다. 당신의 아버지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김 박사님? 민호는 놀랐다. 성호였습니다. 김성호. 사라는 남편을 바라보았고 둘 사이에 무언의 의사소통이 오갔다. 다니엘 이성호 브렌트우드, 로버트가 말했다. 너무 긴가? 민호의 눈이 감정으로 젖었다. 완벽합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매우 영광스러워 하실 겁니다. 병원 밖의 폭풍은 잠잠해졌지만 사라가 회복하고 있는 개인 병실 안에서는 감정의 폭풍이 여전히 맹렬했다.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으셨어요? 사라가 어머니에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비난조였다. 아기는 옆에 요람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고 그의 탄생으로 촉발된 가족 드라마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마가렛은 딸의 손을 잡고 그녀의 지친 눈은 수십 년간 간직한 비밀을 반영하고 있었다. 너의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하게 했단다. 그는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어. 그 시절 혼혈인들에게 어땠는지 상상도 못할 거야. 로버트는 이제 막 깨어나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창가에 서 있었다. 그래도 당신의 특정 한국인에 대한 적대감은 설명되지 않는군요, 사라. 사라는 눈을 내렸다.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다. 난 항상 무언가를 느꼈어요. 어렸을 때 아시아 문화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연결감을. 하지만 그것을 언급했을 때 아버지는 격분하셨어요.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그것이 어리석은 소리라고, 내가 미국인이고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남편, 마가렛이 한숨을 쉬었다. 자신의 아버지의 두려움을 이어받았어요. 발견되고 거부당할 두려움. 그럼 당신의 거부는 뭐였던 거죠?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 로버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부드럽고 이해하는 톤이었다. 사라는 눈을 감고 더 많은 눈물이 흘러내리게 했다. 아마도 내가 이 연결감을 더 많이 느낄수록 더 맹렬하게 그것을 밀어냈어요. 마치 더 이상 여기 없는 아버지에게 뭔가를 증명하려는 것처럼. 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그 순간을 방해했다. 민호가 조용히 들어왔다. 차트를 들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브렌트우드 씨의 활력 징후와 아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라는 젊은 의사를 바라보았다. 수치심과 감사함이 섞인 표정이었다. 김 박사님, 민호는 손을 부드럽게 들어 올렸다. 필요 없습니다, 브렌트우드 씨. 저는 그저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모니터를 확인하고 능숙한 손길로 아기를 진찰하는 동안 깊은 사색의 침묵이 방에 내려앉았다. 마가렛이 마침내 그것을 깨뜨렸다. 박사님, 한국의 어느 지역 출신인가요? 민호는 개인적인 질문에 놀란 듯했다. 원래는 부산이요. 아버지께서 그곳에서 태어나셨지만 서울에서 공부하셨습니다. 마가렛의 눈이 빛났다. 부산 내 시아버지도 그곳 출신이었어요. 그는 그곳이 산이 바다와 만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말했죠. 민호의 얼굴에 의도치 않은 미소가 떠올랐다. 아버지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 시절 해운대 해변에서 수영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죠. 로버트는 경외심 어린 표정으로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았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운명일까요? 민호는 아기의 작은 손가락을 세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한국에서는 인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태어나기 훨씬 전에 짜여진 운명적인 연결을 의미하죠. 인연. 사라가 그 단어를 시험하듯 발음했다. 듣기 좋은 단어네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 민호에게 속삭였다. 미첼 박사가 방금 전화했습니다. 폭풍이 잠잠해져 보스턴에서 출발했어요. 몇 시간 내로 여기 도착할 겁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 모든 것이 잘 진행되었다고 알려주세요. 간호사가 나간 후 사라가 물었다. 미첼 박사가 이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 같나요? 당신이 그의 VIP 환자를 구한 것에 대해? 민호는 차트에 메모를 하며 말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과 다니엘이 건강하다는 거죠. 마가렛은 민호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당신은 특별한 젊은이군요, 김 박사. 당신의 부모님은 매우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민호의 표정이 살짝 흐려졌다. 어머니는 그러실 겁니다.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애도합니다. 사라가 진심으로 말했다. 민호는 마지막 검사를 마치고 문 쪽으로 향했다. 2시간 후에 다시 확인하러 오겠습니다. 그동안 쉬세요. 그가 나가려는 순간 로버트가 그를 불렀다. 김 박사님, 잠시만요.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민호가 돌아보자 로버트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당신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나요? 사라의 상태에 대해? 미첼 박사가 무시했던 것을? 민호는 잠시 말을 고르며 대답했다. 저는 우려사항을 보았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직감이 있었죠. 그리고 그 직감이 우리 아들의 생명을 구했군요. 로버트가 말했다. 감정이 목소리에 묻어났다.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민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냥 다니엘에게 그의 한국 유산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흘이 지났다. 작은 다니엘 이 브렌트우드는 그의 중간 이름 이가 한국인 증조 할아버지와 그들을 구한 의사를 기념하는 것이라는 사라의 발표는 모두에게 놀라움이었다. 모두의 안도감 속에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민호의 세심한 관리 아래 사라의 상태 역시 크게 호전되었다. 민호는 그의 직책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병실을 방문했다. 넷째 날 아침, 민호는 사라가 창가 안락 의자에 앉아 아들을 부드럽게 흔들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로버트는 깨끗한 옷을 가지러 집에 갔고 마가렛은 근처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브렌트우드 씨? 민호가 모니터의 데이터를 확인하며 물었다. 사라는 잠시 젊은 의사를 관찰한 후 대답했다. 부끄럽고 감사하고 혼란스럽고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제발 저를 사라라고 불러주세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문적인 검진을 계속했다. 김 박사님, 민호, 개인적인 질문을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어떻게 할 수 있었나요? 제가 한 모든 말, 제가 행동했던 방식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를 그토록 인간적으로 대할 수 있었나요? 민호는 하던 일을 멈추고 질문을 고려했다. 한국에는 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정확히 번역하기는 어렵지만 깊은 인간적 연결, 개인적 상황을 초월하는 공감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링거를 확인한 후 계속했다. 아버지께서는 의사가 되는 것은 단지 기술적 지식만이 아니라 정에 관한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표면 너머를 보는 것, 심지어 적대감 너머에서도 공유된 인간성을 찾는 것. 사라는 아기를 바라보았다. 그의 한국적 특징이 아침 빛달에 더 두드러져 보였다. 당신의 가족은 당신을 매우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어머니는 그래요. 민호가 슬프게 미소 지었다.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는 심장 외과 의사였죠. 정말 유감이에요. 사라가 진심으로 말했다. 그는 서울에서 외국인 환자를 구하다 돌아가셨어요. 실은 미국인이었죠. 다른 의사들은 그녀가 적절한 보험이 없고 한국어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치료를 꺼렸어요. 아버지는 18시간 동안 응급수술을 진행하셨죠. 그녀의 생명을 구하셨지만 곧 탈진으로 인한 뇌동맥류로 돌아가셨어요. 사라가 창백해졌다. 그런데도 당신은 미국에 오기로 선택했군요. 민호는 모니터 중 하나를 조정했다. 어쩌면 특히 그 때문에 왔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의학이 국경을 초월한다고 믿으셨어요. 한국 의학 지식이 세계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도 다른 의학 전통에서 배울 수 있다고요. 그들 사이에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사라는 민호가 아버지의 것과 같은 세심한 관심으로 자신의 아들을 돌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당신은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내 상태에 대해서요. 미첼 박사에게 경고하려 했었죠. 민호는 단지 고개를 끄덕일 뿐 그의 눈에는 비난이 없었다. 왜 더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나요? 왜 저를 직접 대면하지 않았나요? 의학은 자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라 씨. 환자에 관한 것이죠. 당신을 대면하거나 미첼 박사와 더 큰 갈등을 만드는 것은 당신의 치료에 해를 끼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했죠. 그리고 그것이 왔을 때 당신이 우리의 생명을 구했어요. 사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마쳤다. 내 아들은 한국인 피를 가지고 있고 한국인 의사에 의해 구원받았어요. 여기엔 시적인 의미가 있네요. 그렇지 않나요? 민호는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한국에서는 인연이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짜여진 운명적 연결. 사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나는 의과대학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어요. 민호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원래 생물학을 전공했다는 것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녀가 설명했다.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늦지 않았어요. 민호가 격려했다. 그렇죠.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니엘이 자라면서
그의 모든 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기길 원해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처럼. 로버트가 팔에 꽃다발을 든 채 문에 나타났다. 당신의 가방이 여기 있어요, 사라. 그는 민호에게 미소를 지었다. 김 박사님, 잘 지내셨나요? 민호는 의무 기록지에 마지막 메모를 작성하며 네,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참, 이걸 보셨나요? 로버트가 물었다. 스마트폰을 꺼내며. 미첼 박사가 CNN 건강 코너에 인터뷰를 했어요. 로버트는 사라와 의미심장한 시선을 교환했다. 그는 당신이 행한 어려운 출산에 대한 모든 공을 가져갔어요. 민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건 공정하지 않아요. 사라가 항의했다. 제 아버지는 항상 진정한 치유자는 신용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민호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어쨌든 미첼 박사님은 여기서 더 오래 일하실 거예요. 저는 다음 달에 보스턴 종합병원으로 전공의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당신이 떠난다고요? 사라가 놀라서 물었다. 태어 낳은 기회가 있어요. 민호가 설명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항상 이방인 같았어요. 당신이 이곳을 떠나기 전에 로버트가 말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민호는 잠시 생각했다. 다니엘에게 그의 한국 혈통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6개월 후 장로교 병원의 주 강당은 만석이었다. 첫 줄에서 사라는 이제 튼튼하고 웃음 많은 아기로 자란 다니엘, 이 브렌트우드를 안고 있었다. 그의 한국적 특징은 더욱 뚜렷해졌다. 그녀 옆에는 로버트와 마가렛이 무대 위에서 불편한 표정으로 다음 연사를 소개하는 미첼 박사를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큰 만족감으로 우리 병원에서 새로운 한미 의학 교류 프로그램의 시행을 발표합니다. 김민호 박사가 이끌게 될 프로그램입니다. 민호가 무대에 올라갔을 때 열렬한 박수가 강당을 가득 채웠다. 21세의 나이에 그는 더 성숙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지만 여전히 그를 특징 짓는 겸손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미첼 박사님 감사합니다. 민호가 말했다. 전형적인 한국식 방식으로 가볍게 머리를 숙이며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의학 지식의 교환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문화 간의 다리이자 우수성에는 국적이 없다는 인식입니다. 민호가 한국의 의학적 혁신에 대해 연설하는 동안 진보된 수술 기술부터 수술 후 케어의 전체적 접근법까지 사라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녀는 자신의 한국 유산 연구에 깊이 빠져들었고 증조 할아버지가 미국인 증조 할머니를 만나기 전 부산에서 존경받는 의사였다는 사실을 놀라움과 함께 발견했다. 민호에게 그토록 감탄했던 의학적 재능이 그녀 자신의 혈관에도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여러 세대의 부정과 은폐를 통해서 강연 후 작은 리셉션이 새 프로그램의 주요 관계자들을 모았다. 사라는 서울에서 온 방문 의사들과 대화하고 있는 민호에게 다가갔다. 김 박사님, 그녀가 불렀다. 다니엘을 팔에 안은 채 정식으로 누군가를 소개하고 싶어요. 민호가 돌아서서 아기를 보며 미소 지었다. 이쪽은 다니엘이 브렌트우드입니다. 사라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자신감이 있었다. 이는 그의 한국인 증조 할아버지를 기리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한 의사를 기리기도 하고요. 민호는 아기에게 몸을 숙였고 다니엘은 즉시 놀라운 힘으로 그의 손가락을 꽉 잡았다. 그는 외과 의사의 손을 가졌군요. 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사실 로버트가 두 잔의 샴페인을 들고 다가오며 끼어들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사라가 대학에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의학과로요. 민호는 놀라서 사라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받아들이기엔 결코 늦지 않아요. 그렇죠?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다니엘이 모든 그의 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라길 원해요. 게다가 로버트가 농담처럼 덧붙였다. 내가 그녀를 다시 설득해 볼 수 없었어요. 그녀는 당신만큼 고집이 세요, 김 박사님. 세 사람은 웃었고 다니엘도 마치 농담을 이해한 것처럼 까르르 웃었다. 리셉션이 끝난 후 사라는 민호에게 말했다. 보스턴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요. 그들은 당신이 얼마나 특별한지 곧 알게 될 거예요. 민호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의 의학 공부도 축하합니다. 어렵겠지만 같이 있을 거예요. 사실 당신이 내 멘토가 되어주길 바랐어요. 사라가 말했다. 대학이 보스턴에서 먼 곳이 아니에요. 민호의 눈이 놀라움으로 빛났다. 영광이겠습니다. 그날 밤 리셉션 후 민호는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앉아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책상 위에는 미국 의학협회에서 온 공식 초대장이 놓여 있었다. 이제 공식적으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딴 이 기동수를 국제학회에서 발표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의 전화가 울렸다. 서울에서 전화하는 어머니였다. 민호야, 온라인에서 뉴스를 봤어. 너의 교류 프로그램,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엄마. 저는 그저 아버지의 길을 따르고 있을 뿐이에요. 있잖아. 어머니가 계속했다. 미국인들이 그렇게 오만하다고 항상 생각했어. 한국 의학의 가치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내가 틀렸던 것 같구나. 민호는 미소 지었다. 사라와 그녀의 여정을 생각하며. 사람들은 변할 수 있어요, 엄마. 때로는 그저 다리가 필요할 뿐이죠. 전화를 끊은 후 민호는 사무실 창문을 통해 빛나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뉴욕은 이제 달라 보였다. 더 이상 적대적이고 이질적인 장소가 아니라 가능성의 공간, 서로 다른 세계가 만나고 상호 풍요로워질 수 있는 곳으로. 몇 블록 떨어진 곳의 신생아실에서 작은 다니엘 이 브렌트우드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다양한 유산의 조화로운 융합이었다. 그의 몸에는 상상할 수 없는 역경을 극복한 세대의 한국인들의 회복력이 담겨 있었다. 부산 출신의 젊은 의사가 편견을 존중으로, 거부를 인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한 것과 같은 결단력. 한국 문화에서는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을 형성한다고 믿는다. 다니엘, 이 브렌트우드는 그의 이름의 단지, 그의 조상들의 유산뿐만 아니라 문화적 장벽이 다리가 되고 오래된 상처가 마침내 치유되는 미래의 약속을 담고 있었다. 수세기 동안 한국을 단지 회복력 있는 국가가 아니라 세계를 위한 혁신의 등대로 만든 것과 같은 결단력, 탁월함, 그리고 연민으로 구축된 미래. 민호는 창문에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고마워요, 아버지. 그가 속삭였다. 당신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저도 다리를 찢겠습니다.